2023년의 첫날은 하노이에서 맞이하네요. 네, 4월 중순에 올리는 영상 맞습니다. 2023년 새해 사람들은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저희는 해장을 합니다. 하노이에도 한국인들이 많아서 정말 한국 못지않게 많은 한국 음식점들이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는 호치민은 약 86,000명, 하노이에는 약 64,000명 정도가 있으니 한인타운 가면 정말 한국 같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원래 오늘은 등산을 가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동이 걸렸던 오토바이가 오늘 드디어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만 킬로는 찍지 못하고 죽어버렸네요. 사실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오토바이였는데 정말 다행인 건 숙소 근처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산 가는 길 한가운데 멈췄으면 와 진짜 어쩔 뻔했어.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겸사겸사 지하철도 타봅니다. 사실 한국에서야 지하철이 신기할 게 없는데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공사 진행 중이던 호치민 사람들에겐 하노이의 작은 지하철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돼 있고 깔끔하더라고요. 호치민도 하루빨리 완공돼서 거리 오토바이가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안 줄라나? 지하철이라기보단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모노레일, 즉 지상철과 좀 비슷하네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하로 굴 뚫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상에 선로를 까는 지상철이었습니다. 호치민은 2012년에 지하철 착공에 들어갔는데 2023년 말에 개통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근데 또 그때 돼봐야 알아요. 지금도 몇 번이나 번복된 거라서. 지하철역은 상당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네요. 옛날 1호선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방 사람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일회용 카드를 구매해서 탑승이 가능한데 영어 지원은 안 되는 건가? 저와 이 동생은 베트남어를 좀 읽을 수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영어 설명은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외국인이 헤매고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려는 베트남 사람이 많습니다. 2년 정도의 경험으로 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참 친절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언제쯤 도착하는지도 나와 있고 좋네요. 한여름에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타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딱 10년 전인 2013년에 갔었는데 그때의 모노레일 느낌이 딱 이랬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한국처럼 아무도 말을 하지 않네요. 정말 조용합니다. 지하철 타면 말 없어지는 건 전 세계 공통인가 봐요. 지하철인데 바깥 풍경이 다르니까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외국은 맞는데 호치민은 지하철이 없으니까 바깥 풍경 잠깐 구경하고 가시죠. 어떤가요?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광경이죠. 아마 오토바이가 고장 안 났으면 베트남 지하철은 앞으로도 못 탔을 것 같네요. 우연치 않게 타게 된 지하철이었지만 좋았습니다. 폐차입니다. 컷! 저희가 내린 지하철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구글맵에서 대중교통으로 길 검색을 하면은 어떤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따로 조사 없이 구글맵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역을 나오면 풀만 호텔이 보이고 베트남 분위기 물씬 나는 길을 따라 15분 정도를 가면 다음 목적지인 문묘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있었던 조그만 사원도 들리고 좀 더 걷다 보니 문묘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들어가기 전에 목이 마르니까 코코넛하고 사탕수수즙 하나씩 마셨습니다. 각각 2만 동씩 약 1,000원 정도 하네요. 한국은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새삼 물가가 정말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베트남에서 식비 걱정 없었던 때가 자주 생각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문묘는 공자 위패를 모시기 위해 세워졌었고 베트남의 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한 과거의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약 3만 동 1,500원 정도 하며 저희는 사전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어가지고 문묘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기왕 온 거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오디오 투어를 신청했는데 인당 5만 동 약 2,500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네요. 신청하면 이렇게 단말기와 헤드폰을 줍니다. 야자에 카메라에 가방에 단말기까지 들려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야자는 후딱 마셔서 버리고 필요 없는 건 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카메라 이게 맞나? 이렇게 목에 걸고 헤드폰을 들으면서 가면 됩니다. 지도에 번호로 위치가 나오는데 단말기에 해당되는 번호를 눌러주면 설명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녹음했어서 발음이나 표현이 어색한 곳은 전혀 없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들으려면 몇 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곳의 역사나 관련된 일화 같은 걸 말해주는데 처음엔 다 듣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10번까지만 듣다가 포기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시간 잡고 오디오 투어 하시면 이곳을 제대로 알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정성 들여 만든 티가 났습니다. 5만 동이 전혀 아깝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는 다 안 들었지만
엄청 운치 있거나 웅장한 곳은 아니었지만 오디오 투어 설명 들으면서 과거엔 이랬거니 상상하면서 가니까 좋더라고요. 서예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 그림 체험하는 곳, 그리고 정통 복장을 대여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엄청 넓지는 않지만 설명 들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1시간? 1시간 반은 있었던 것 같네요. 여기저기 자세히 둘러보니까 벌써 해가 져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한 게 없는데. 네, 시간이 빨리 간 게 아니고 저희가 늦게 일어난 겁니다. 어제 맥주 마시고 놀다가 늦게 자서요. 그 다음은 호아로 수용소에 갔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 통치 시절에 항불투쟁하던 베트남 인사들 잡아서 고문을 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전 사진을 보니까 수용소 규모가 꽤 컸는데 현재는 대부분 철거되고 일부분만 박물관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000명이 넘는 수용자를 수용했으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압전선으로 사방을 막고 경계가 삼엄했음에도 실제로 탈옥한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던 단두대도 있습니다. 지하 수도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탈옥한 사형수가 16명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가 떠난 이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베트남군이 미군 포로를 이곳에 수용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이긴 첫 번째 나라라는 자부심으로 당시 잡았던 미군들의 포획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무엉탄 호텔을 갔습니다. 네, 여기 숙소는 아니고 2년 전 베트남 입국 당시에 2주 동안 격리한 시설 호텔이었습니다. 다행히 호텔 내에서 이동은 자유롭게 해줬어가지고 K-모브 프로그램 동기들 방은 그리고 루프탑은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서 잠깐 와봤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돌아다닐 수 없이 바로 격리됐고 끝나자마자 바로 호치민 갔어가지고 이 거리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2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기찻길을 다시 도전해보려다가 가는 길에 엄청 이쁜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조명들이 길 따라서 쭉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런 거 못 참지. 이 거리 중간에 있는 이 카페를 치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길 따라서 이쁜 카페나 바 그리고 현지 음식점들이 쭉 늘어져 있어가지고 여행 오신 분들이라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베트남은 조명을 참 잘 해놔요. 낮에는 평범해 보이는 거리도 저녁에는 특별해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 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걸어서 카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사실은 약속 시간까지 조금 남아가지고 기찻길 들렸다 가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말 잘 못 잡는 건가? 갈 때마다 공안이 막고 있습니다. 안에서 또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막 단속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고 있는 관광객들도 엄청 많네요.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 여행에는 못 들어갈 것 같네요. 곧 폐쇄할 수도 있으니까 평생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그냥 딱 봐도 너무 이뻐 보였는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조명이 이쁜 거리 와서 카페에서 음료 하나 마시고 인스타로 친구들 뭐 하는지 좀 보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알아서 커트 지점을 만들어주네요. 베트남 오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미친듯이 울려대는 경적과 굳이 좁은 길을 오토바이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오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라마다 상식은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란 게 있지 않겠어요? 여기만의 문화인 거고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걸 겁니다. 그래도 한 번씩 미친 듯이 경적 울리는 사람들 있어서 적응했다고 해도 가끔 한 번씩 힘들 때가 있긴 합니다. 다음은 하노이에서 거주 중인 친한 후배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도 이런 곳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브루잉을 직접 하는 유명한 맥주집입니다. 여러 맥주를 330ml 잔에 맛볼 수 있는 플레이트가 있고 그리고 떡국떡이 아니고 버섯입니다.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건 진미채가 아니고 치즈입니다. 아마 이 두 개는 한국인한테만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이곳의 손님들은 대부분 서양인들 같아요. 같은 동양권인 한국인이 와도 베트남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 생활하는 서양인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충격 적지 않게 받을 것 같은데 호치민도 하노이도 외국인들이 참 많단 말이지. 호치민에도 이런 맥주집이 꽤 있는데 분위기도 좋고 가볍게 맛있는 맥주 한잔 하러 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타이거 맥주도 물론 맛있지만 이런 분위기 한 번쯤 내도 되잖아. 이 맥주집 근처의 거리도 정말 이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들러봤는데 나중에 오면 너무 유명한 맥주거리보단 아마 이쪽으로 올 것 같네요. 물론 둘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한 10분 정도 걸려요 서로. 맥주집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성요셉 성당도 있어서 겸사겸사 구경했습니다. 이것도 프랑스 식민 시절에 만든 건데 생각해보니까 베트남엔 프랑스 식민 시절에 만든 게 정말 많네요. 호치민에는 호치민 인민청사, 통일궁, 에펠이 설계한 우체국, 오페라 하우스, 하노이에도 오페라 하우스, 성당, 그리고 달랏 자체는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배와는 헤어지고 다시 호안게임을 왔습니다. 호안게임의 낮과 저녁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녁이 되니 역시 볼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호치민에도 이런 문화 중심 역할을 하는 광장이 하나 있는데 하노이는 호안게임이 그 역할을 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버스킹도 하고 춤도 추고 줄넘기 고인물도 있고 베트남식 제기차기도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도 그렇고 이 하노이도 보드 타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고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타면 누가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호안게임의 본 모습은 저녁이 돼서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수 앞에서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참 많네요. 살짝 밀어보 조명이 많아서 호수가 이쁘네요. 산책하기도 좋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정말 미친듯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적었던 서호가 그립네요. 산책하다 보니 이런 장난감 대여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달란스도 있었던 건데. 아니 애들이 너무 재밌게 타잖아. 재밌는 건 또 안 해볼 수가 없지. 네, 그래서 탔습니다. 근데 카트가 애들 거보다 좀 더 작은 건가? 이상하네. 너무 재밌게 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도 안 탈 수가 없지. 네, 그래서 둘 다 탔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넘어지더라고요. 나름 안전하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이거 꿀잼이네. 다음에도 가다 있으면 한 번씩 타야겠다. 하노이에서의 마지막 저녁이라 아쉬운 마음에 호안게임 여기저기 더 구경하다가 맥주 거리를 갔습니다. 하노이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죠. 그냥 정말 맥주 거리더라고요. 술집이 정말 빽빽하게 인도까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이 많은 거리가 있는데 이 길은 길도 좁은데 의자가 길을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거의 떠밀리다시피 갔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뒤로 못 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정말 몇 달치 사람 구경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 가장 많은 곳에서 마셔봐야지 하고 칵테일을 한 잔 했습니다. 사진 찍고 있으니까 누가 따봉도 날려주네요. 그리고 돌아온 숙소에서는 하루가 가는 게 아쉬워서 좀 더 버티다 잠들었습니다. 원래 여행의 마지막 날은 여행이 아니죠. 아침에 숙소를 빌려주신 분의 냉장고에 먹을 걸 채워넣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라면과 과자를 주워 먹어가지고 다시 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뭘로 장식할지 몰라서 다시 한번 사다리 타기를 하니까 일식이 나왔는데 검색해보니까 그저께 갔던 찻집 근처에 평가가 되게 좋은 일식집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서호를 왔습니다. 밖에 호수가 보여서 괜찮은데 미세먼지가 정말 많이 심하더라고요. 멀리까지 안 보여요. 하노이가 공기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한데 그걸 오늘 체감하네요. 목이 정말 따갑더라고요. 계속. 분명 2명이서 먹었는데 한 4인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코노미야끼 맛집이었습니다. 스시보다 저게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존맛. 카레는 저희 판단 미스. 너무 배불러서 밥은 손도 못 댔습니다. 운수 좋은 날 소설 아시나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호치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네요. 여행 후유증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정말 재밌게 놀다 왔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과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하노이 여행 참 재밌었네요. 저는 마지막 하노이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다녔지만 만약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좀 더 빡세게 돌아다니실 것 같네요. 주위에 사파나 하롱베이 같은 당일 투어 가능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간다면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여행 가야 될 듯 싶습니다. 은근히 갈 데가 많더라고요. 뭐 언제나 그렇듯 제 영상은 정보성이라기보단 브이로그에 가까워지네요. 이게 저의 감성인가 봅니다. 지루할 수 있는 이런 감성을 좋아해 주시는 393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엊그제 막 100명 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